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또는 얼마나 돈을 감고 조이느냐, 여기에 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통화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는 우리가 늘 관심을 많이 갖고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돈 푸는 걸 멈추기는 할 텐데 금리 인상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런저런 영향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래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이야기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의 온라인 주식 중개업체 로빈후드의 영업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로빈후드는 자기들 홈페이지에 신규로 가입을 하면 그 신규로 가입한 사람에게 공짜로 주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했던 이벤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로빈후드의 영업 방식과 관련한 논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도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답은 나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미국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하는 설명을 함께 합니다. 그렇던 미국 연준이 요즘 그 통화 정책을 조금 바꿔나갈 조짐이 있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OCIO 이선엽 센터장과 함께 미국의 통화정책 이야기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통화정책은 파월 의장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닌데, 네. 뭐 그래도 결정하는 분들, 특히 파월 의장이 그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네. 안 그래도 잭슨홀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크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현재 미국의 물가, 그리고 향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 여건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라면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테이퍼링을 연내하겠다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란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 조건이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이 월에 80만 이상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미국 경기가 꽤 그래도 좋은 편이어서 네.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한 80만 명이 더 일자리가 더 생기고 또 다음 달에는 또 80만 명이 더 생기고 이런 추세죠.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달부터는 델타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직장 복귀가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연준 의장께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델타 변이가 혹시 직장 복귀를 좀 늦췄다라면 연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부로 말씀하신 거죠. 테이퍼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제로금리인데, 금리는. 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제로금리 플러스 지금 돈을 푸는 걸 더하고 있죠, 미국이.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제 찍어주는 거죠. 그중에서 800억 달러는 국채를 사주는 거고 400억 달러는 MBS라고 불리는 주택 저당 채권을 사주는 걸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을 뿌려주고 있는데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 규모를 좀 줄이는 걸, 슬슬 줄여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연말에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는 고용이 회복되는 상황이 지금처럼 좋으면 연말에 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좀 불안하기도 하니 그건 좀 지켜볼게요가 요지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말에 할지 연초에 할지는 잘 모르는데 뭐 비슷한 시기잖아요. 연말이든 연초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왜 그 시점을 굉장히 궁금해합니까? 사실 그 시점을 궁금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말이었다 아니면 내년이었다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지면 그만큼 긴축, 즉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겁을 먹었다가 아니라 이 뒤에 따라오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어차피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테이퍼링은 여전히 돈을 찍는 거지 돈의 양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긴축에 대해서 긴장했던 부분들이 실제 일부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야 되지만 네. 그 뒤에 이어서 금리 인상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따라 나오면서 불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좋으면 주식시장도 좋기는 한데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거를 주식시장은 솔직히 안 좋아하나 봐요. 정확하게 금리 올리는 걸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전에도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하고 경기하고 이제 회복 속도가 있을 텐데 예. 경기가 더 좋아지면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더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이 그보다 좀 뒤따라오면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좋았었고요. 경기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랐을 때 보통 이걸 우리 긴축이라고 하는데 예. 그랬을 경우 시장에서 다소 부담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경기 상황을 보고 살살 올리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한번 엑셀 밟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전에도 난폭운전 하더라 하는 기억 때문에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또 이번에도 또 저러겠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사실 글로벌 역대급으로 부채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 이전에는 이 정도 부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늘어난 부채를 과연 글로벌 시장이 금리를 올렸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잠재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걱정은 파월 의장도 할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그 부채 감당이 될까 하는 거 알아서 보고 살살 올리다가 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안 올리고 또 아니면 다시 내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길게 그럴 보면. 수도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채 문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또는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기다려줄 것 같고 예. 결국 빚이라는 건 빚을 갚는 거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성장의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뭐 이분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 자체가 궁극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할 거고 예.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이 부채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못할지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니까 시장이 아주 좋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빨라지는 이 테이퍼링이 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즉 테이퍼링에 대한 기준이 더 낮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은 훨씬 더 강하고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됐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경기 좋아야 그렇습니다. 금리 올린다. 뭐 지금까지는 테이퍼링 한다라면 이 정도 조건이면 금리 인상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 투자자들이 생각했지만 실제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조건이 충족줘야 되겠구나. 예. 근데 그 조건 충족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 긴축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했던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도를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럼 같이 오르는 분위기거나 그래야 맞나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이 있나요? 우선 그 미국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예. 국내 증시도 동반 랠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미국의 긴축이 있었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신흥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을 풀면 미국 증시도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고 웬만한 증시는 다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게 미국 경기를 또 살려내거나 혹은 이런저런 투자나 지출이 많아지면 또 그것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요인일 테니까 그것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일정에는 뭐 변수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뭐 큰 변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큰 틀에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큰 틀을 잡아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경기 회복되는 게 처음에는 제조업 부분, 내구재 부분이 좋아졌다면 이제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걸로 바뀌는 거고 또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그동안 돈을 찍었던 거에서 이제 재정 부양책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색깔이 바뀌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달러와 관련된 이 인프라와 관련된 법안이죠.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미국 의회에서도 큰 이견들이 없이 네. 뭐 이미 많이 줄여진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9월이나 늦어도 10월 초 정도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도 높아질 거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게 1조 달러 어치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쓰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몇 년에 걸쳐서 1조 달러를 쓰면 보통 평소에 쓰는 건 다 똑같이 쓰고 1조 달러를 보너스로 더 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돈 쓰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한 건지 그게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다를 텐데. 원래 쓰는 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너스로 쓰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분야에 돈을 쓰겠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준 거죠. 미국이 돈을 추가적으로 더 쓸 건데 네. 그 추가적으로 더 쓰는 돈이 인프라 관련된 이쪽 분야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만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3.5조 달러, 즉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외에도 3.5조 달러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네. 긴 기간에 걸쳐서 총 4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재정 부양책이 하겠다. 실시가 된다. 예. 이걸 이제 나눠서 집행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즉 서민들한테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쪽으로 예.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앙은행들은 슬슬 금리도 올리고 뭐 테이퍼링도 하고 이제 돈 그만 풀 거예요라는 쪽이고, 예. 그러니까 경기가 우리가 그렇게 안 도와줘도 될 겁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 추경하면서 돈을 시중에 더 풀고 있고, 네. 미국도 이거 경기 살리려면 이거 뭐 1, 2조 달러 가지고 안 돼요 하면서 열심히 돈을 풀고 있으면 네. 둘이 지금 약간 엇박자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왜 중앙은행들은 슬 손 빼려고 하고 또 정부는 아유 큰일 났다 해서 들어가면 둘이 좀 상의 좀 해서 나쁜 거면 같이 좀 도와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쓰게 되면 네.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양극화가 추가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할 때 예. 가장 큰 목적을 경기보다는 금융 불안정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양극화와 관련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돈이 부족하지 않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의 잉여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영래포라고 해서 예. 미국 중앙은행에다가 단기적으로 맡기는 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미국에 찍어놓은 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디 갈 데를 모르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거고 돈이 많다는 의미 안에는 현재 금융 시스템을 이 위기로 인해서 건드릴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돈의 양이 많아지니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고 있고 이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이로 연결되면서 예. 글로벌 양극화의 원흉이 되니 일단은 현재 있는 돈을 어느 정도는 조여서 이 양극화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더 문제는 이로 인한 양극화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서민들과 관련해서 뭔가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돈 푸는 거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니까 직접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예. 뭔가 기본적으로 있는 양극화를 좀 해소하게 한 어떤 부분 또 미국도 한국도 그렇지만 경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루겠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정책으로 부양 방식을 바꾼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정부가 풀면 일단은 서민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목적이 서민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테이퍼링을 하면 그 돈은 금융시장에서만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 가격만 올라간다.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 서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으로 생활비는 일단 쓰실 텐데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돈을 벌어가는 건 또 대기업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TV를 수도 사시든 있는데 예. 무슨 뭘 사 먹든 간에 결국은 다 햄버거를 사 먹어도 맥도날드 금고로 갈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은 다시 또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아주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재정 정책도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효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뭐 내려가거나 이럴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쨌든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예. 있다는 점에서 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어찌됐든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는 점에서 예. 어떤 정책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돈 푸는 거니까 예. 금융시장은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예. 하나 더 있다라면 예.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예를 들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경기 부양책은 사실 증세가 절반입니다. 그 증세가 절반이란 얘기는 예. 지금 말씀하신 돈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현재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걸 이번에 법안이 돼 있거든요. 3조 5천억 달러 중에서 절반은 정부가 쓰는 거지만 절반은 세금을 인상하자는 의미가 있어서 이 세금을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그 돈을 그 정말 많이 번 대기업들이나 또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일부 세금을 걷어서 이걸 다시 서민한테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일부 이렇게 서민들이 결국 돈 쓰면 대기업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는 그래 너네 대기업들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 부분 중에 세금 더 내서 다시 내가 서민한테 가져와라. 줄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정책적인 부분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더 걷어서 서민들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그 돈 또 대기업 상품 사니까 다시 그 돈 갖고 그렇죠. 오고 선순환이 되겠죠.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시장에서도 오히려 좋아요?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 외에도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또 각국 경제가 불편해하는 가장 큰 거는 플랫폼의 성장입니다.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서민들, 중산 등의 일자리는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 성장을 막을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이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이런 정책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일자리는 자꾸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 그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도 뭐 긍정적이고, 네. 인프라 법안도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긍정적이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팔아서 주식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 뭐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약간씩은 답이 있는 게 예. 시장 자체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별로는 기업별로는 일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커가는 것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라는 걸 통해서 최근에 빅테크 예. 기업을 예. 규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9월부터는 3.5조 달러에 나는 재정 부양책이 부양의 입장에선 좋은데 빅테크 기업한테는 세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빅테크 기업을 가만둘 것이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이게 트렌드라고 보면 예. 아마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성장은 막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일정 부분 쉐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다. 미국은 그걸 법인세율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빅테크 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율은 아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코로나로 해서 큰 수혜를 받던 예. 기업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번에 좀 수익이 많았던 기업들, 대기업들 예. 그 중에서도 플랫폼을 가장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주식시장에는 악재네요. 악재긴 하지만 예. 일단 플랫폼 기업들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세금만큼 기업 이익이 훼손되면서 쉬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독점화입니다. 세금을 먹인다는 얘기 안에는 독점적 구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세금도 부과를 하고 현재 있는 독점적 구조도 깨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큰 성장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상반기 내내 시장이 걱정했던 건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조만간 될 것 같다. 경기 빨라진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그 걱정은 한숨 놓게 된 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예, 잭슨 회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기만 하냐 생각해 보면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빅테크 주식들이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자꾸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찜찜하다. 예. 그 한 가지가 말씀이셨네요. 더 있겠죠. 예. 최근에 우리 시장이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상반기에 내구재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못 즐기니까 예. 뭐 TV 사고, 자동차 사고 많이 그랬는데 그랬죠. 가구 사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그게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우려가 최근의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테이퍼링 우려도 일부 있었겠지만 뭐 인도라든가 여타 신흥국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 예. 테이퍼링 우려보다는 뭔가 상반기에 제조업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수혜를 받던 한국과 대만이 타겟이었다라고 보면 향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크게 오르려면 자 사람들이 이제는 내구재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하고 컴퓨터 이런 거 안 살 텐데 하반기에도 이게 이어질 거냐 아니면 이게 1.5 회복할 수 있을 거냐 이 여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우려가 현재 우려가 1.5면 완화가 되는 부분이 좀 나와야 시장이 올라도 조금 의미 있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우리는 걱정이 있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좀 미국과는 다른. 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만 왜 빠져?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 게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앞으로 시장이 개선될 거니까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낮고 오히려 그런 내구재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출이 미리 땡겨서 수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반기도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려가 계속된다라면 사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요거에 대한 우려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을 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현재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여행 가고 뭐 피부 관리하러 다니고 네. 햄버거 사러 남았고 이런 거 좀 덜하고 예. 집에서 TV나 좀 보고 하면서 TV도 새로 바꾸고 하면 좋겠다는 건데 네. 이미 그렇긴 했으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지는 너무 많이 땡겨서 한 불안하다.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 일어날 소비까지 미리 땡겨서 한 거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스토리까지 전해드리는 세상 소중한 시간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갖고 오신 기업 이름이 로빈후드네요. 네, 로빈후드. 네, 이거 보니까 주식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주식거래 플랫폼인데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초였죠. 그 이른바 게임스탑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공매도 세력하고 전쟁을 싸웠죠. 벌였던 사건. 그 중심에도 로빈후드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집결지였어요 여기가. 맞습니다. 아. 네. 온라인 7월 주식거래 29일 날 플랫폼? 상장했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주식거래 플랫폼이면 증권사인 겁니까? 증권사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7월 29일 날 했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주가가 $40 중반대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금융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죠. 주식 투자하러 사람들이 모이긴 했으나 워낙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니 네. 그 안에서 뭔들 못 팔겠느냐? 뭐 일단 암호화폐 거래도 해요. 아. 네, 선물 투자, 옵션 투자 다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 회사는 왜 또 이슈가 됐어요? 이게 로빈후드가 진짜 바람잘 없는 기업인데 최근에요.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미국의 상장사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그 증권사하고 상장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상부상조 관계잖아요. 그렇죠. 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가 거래 중개해주고 돈 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증권 주식을 올려주기도 하고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져서 걱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로빈후드는 상장사하고 사이가 나쁘고 오히려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태인 왜요? 거죠. 왜? 이게 핵심은 비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주 관리 비용을 누가 떠맡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최근에 로빈후드가요 상장 이후에 당연히 이제 이용자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한테 로빈후드 계좌를 만들라라고 추천을 하면 그러면 주식을 한 주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로빈후드 주식을? 네, 로빈후드 주식이 아니고요. 로빈후드가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상장 주식을 다양한 회사의 주식을 다양한 우리로 주식을. 치면 삼성전자 한 주를 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랜덤으로. 네. 롯데칠성을 줬을 수도 있고, 포스코를 줬을 수도 네,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잖아요. 했네요. 네, 토스도 했었고 예. 대표적인 게 하나금융투자가요. 예.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까먹으면 예. 그러면 이 도시락 안에 있는 바코드 활용해서 선착순 1만 명한테 한 주씩 주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 증권사가 이런 이벤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돈을 받으면 그 돈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뭐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주식을 받으면 계좌 안에 넣어야 되니까 네. 일단은 계좌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고 사고 하다 보면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 본전에 나오는 팔고 나면 거죠. 그거 또 사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걸 텐데. 네, 최근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식 무료 이벤트가 전 세계적 유행인데요. 한국만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말 한정식 도시락 사 먹으면 한정판 공짜 주식 받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로빈후드도 똑같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빈후드에 대해서는 상장사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액 주주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아, 한 주씩 나눠주니까. 네, 그러면 예. 주주총회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이게 보면 주주들이 받잖아요. 으아. 아,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상장사가 캐털리스트 제약이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로빈후드 마케팅 이벤트 때문에 순수하게 소액 주주 숫자가 2만 명에서 28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단기간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털리스트 제약에 따르면 주주총회 자료 비용, 그러니까 IR 비용으로만 네. 20만 달러가 추가로 비용이 증가했다. 들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되자고 한 거냐, 로빈후드가 장사하려고 한 건데 왜 우리가 이 비용을 내느냐? 피해봤다. 네, 하고 SEC 그러니까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일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 SEC에서 지난 8월 13일 날이었습니다. 로빈후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로빈후드 마케팅 비용이니까 상장사한테 떠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죠. 로빈후드가 주식 나눠주는 바람에 한 주씩. 네, 그래서 한 주씩 갖고 있는 주주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이 관리 비용을 로빈후드가 대라. 그렇죠. 네. 오.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주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주가가 오르면 좋다. 예. 사실 이게 상식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씩 까먹고 나서 한 주 받은 주주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겠어요. 사실 낮겠죠.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게다가 캐털리스트 제약이라는 회사는 좀 독특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약회사잖아요. 예.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대중적인 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캐털리스트 제약은 희귀 난치병 치료제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아주 작고 좁은 하지만 아주 수요가 강한 시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액 주주가 늘어나는 것이 캐털리스트 제약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캐털리스트의 주가가 지금 한 5에서 6달러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머니 게임이 있는 주식이 아닌데 예. 이거를 지금 로빈후드가 머니 게임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고 마치 마케팅의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캐털리스트 제약이 어떤 회사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FDA하고도 고소를 합니다. FDA는 소송의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가 네. 봐요. 예. FDA는 이제 미 식품의약국인데 제약 회사한테는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규제 당국인데 캐털리스트 제약은 상관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강한 회사고 네. 아주 소수의 수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FDA하고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로빈후드하고는 뭐 사실은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캐털리스트라는 이 회사는 주주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관리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냥 그 자체가 싫은가 봐요. 사실은 적자는 이제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공개 시장을 하다가 결국 시장 안에서 주식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상장 폐지. 네, 예. 대표적으로 머스크가 한때 그런 얘기도 했었고 테슬라 관련돼서. 근데 이제 캐털리스트는 자신들한테 마케팅 비용을 로빈후드가 떠넘겼다라고 얘기했고 예. SEC가 이걸 딱 보고 딱 걸리게 된 거죠. 로빈후드라고 하는 이 회사도 참 이런저런 말썽이 많았는데 네. 여기는 주식 그 투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뭐 우리로 치면 증권사인데 네. 수수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안 잠깐 받고 뭐 이벤트를 안 됩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계속 안 받는다는 걸로 들었어요. 계속 안 받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초반에는 수수료 안 받는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데 더 놀라운 건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흑자예요. 비밀이 있는 어디서 거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자 주식 주문 정보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PFOF 거래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로빈후드에 주식 거래 정보가 쌓이겠죠. 대규모의 정보가 쌓이는데 이 정보를 로빈후드가 월가에 있는 그 초단타 매매를 하는 대형 증권 거래 회사한테 팔아 넘깁니다. 개인이 옛날에 매매했던 기록 아니면 지금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기록입니다. 네. 지금 A라는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한 주를 사자는 주문을 냈다는 그거. 네, 맞아요. 그걸 사가면 뭐가 돈이 되길래 그걸 사가면서 돈을 초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는 건 네. 일단 1초에 한 뭐 10회 이상의 초단타 매매를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 대형 증권사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그 전에 이들이 무엇을 살려고 하는지 거래 목록을 알 수 있고 예. 수초에서 수분 전에 해당 주식의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포커로 치자면 상대방 예. 패를 다 보고 포커를 치고 아. 있다고도 비유할 수 있겠어요.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걸 슬로우 비디오로 볼 수 있으면 네. 뭐 그거를 이렇게 매도하는 물량은 싹 요거 괜찮은 것 같으면 요걸 사고 매수하는 물량에다가 요걸 이렇게 탁 팔아 넘기고 그렇죠.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로빈 후드한테 거래 목록 이른바 이제 PFOF를 다 사가는 대표적인 증권사가 시타델 증권사인데 예. 이 시타델 증권사의 최근의 실적 흐름이 거의 뭐 선물 옵션 거래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시장의 파괴력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상대방의 패를 다 보고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 싶은 의혹이 있을 정도죠. 미리 읽는다는 건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실시간으로 주식 주문 내는 걸 우리에게 0.1초라도 빨리 알려줘. 그렇죠. 네, 하면 투자에 유리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건 반칙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반칙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로빈 후드가요. 2020년 12월에 벌금을 SEC한테 받았거든요. 이게 예. 6,500만 달러인데 이때 이 벌금 부과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PFOF 정보 거래였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였냐면 그 SEC에서 문제 삼았던 1차적인 이슈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라고 마케팅만 했지 실제로 예. 돈을 버는 건 당신들의 거래 정보를 월가에 팔고 있어요라는 걸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숨기고 거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SEC의 게리 갠슬러라고 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알리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거래 정보를 팔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렇게 돈을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조사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 로빈 후드가 한테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불공정 경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거고요. 네. 한마디로 공정하지 않은 거죠. 네. 시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의 패를 더 볼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SEC는 조사할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을 해서 돈 버는 회사는 없었는데 네. 첫 번째 케이스니까. 무료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검은 거래, 뒷거래가 있었다. 이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로 로빈후드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신규 지사님은. 저는 이제 공정에 예민한 MZ 세대라. 그래서 불공정해요 그게. 불공정하죠. 네, 내 거래 내역을 일단 1차적으로 예. 누군가한테 팔고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하고요. 근데 실제로 내 거래가 체결되기 수초에서 수분 전에 네. 누군가가 내 계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하죠. 그래서 전 이런 거 예민합니다. 네. 알겠어요. 민지 세대라. 네. 그러면 로빈후드 이용자들은 내가 거래하는 정보가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면 난 기분 나빠서 이 회사 이용 안 하겠다 네.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 마땅할 텐데 참 시장이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로빈후드가 그걸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이 입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무료 주식 이벤트를 하고요. 수수료를 공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른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예. 주식 투자가 그렇게 심각하고 무거운 어떤 투자 행위가 아니라 마치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끊임없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사용해 보시면 알 텐데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 폭죽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그냥 계좌가 얼마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마치 뭔가 그러니까 특히 2030 세대가 이제 익숙한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기존 금융을 이용하면 거래가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예. 그게 사실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리뷰해 보라는 측면이 있는데 로빈후드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게임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데도 그냥 단지 게임이라고 생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문제 때문에도 그 미 금융산업 규제 당국 그 FINRA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5,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었어요. 예. 이게 원인은 뭐냐면 그 고위험 거래인데 예를 들면 뭐 외환, 선물, 옵션 이런 거래인데 예.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게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그래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라고 하는 게 인정된 거죠. 2020년에는요, 20대 이용자 한 분이 이런 옵션 거래를 로빈으로 했다가 예. 딱 그 계좌 통장에 마이너스 72만 달러라고 뜬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고 이 사용자는 인식했는데 사실 예. 옵션 거래 특성상 이 계속 손실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용자는 이건 몰랐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72만 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 고객에게 제대로 왜 안 가르쳐주고 이런 사업을 하냐는 뜻이에요? 그렇죠. 로빈후드에 대한 시비는. 네, 사실 로빈후드는 너무 모든 걸 쉽게 만들고 있는데 그 가상화폐 거래, 예. 옵션 거래, 외환 거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고위험 거래를요. 아주 주식 초보자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거든요. 예. 아주 단순하게 게임처럼. 근데 그 손실이 게임에서는 사실은 뭐 게임머니만 잃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돈이 날아가니까 이 충격이 정말 크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주식 거래는 예전에는 뭐 빠르거나 수수료가 싸거나 눈에 뭐 잘 띄거나 편하거나 이러면 그런 증권사를 선택했는데 네. 요즘은 거기에 이제 게임 요소가 좀 강하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재밌는 흐름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고 있는 젊은 투자자들이 이런 예. 게임성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로빈후드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도 상장 회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또 떨어졌어요. 캐시우드라고 그 예. 돈남원이라고 불리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420만 달러 투자해서 그래서 주식이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또 SC에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또는 이런 걸 도사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주식 투자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이런저런 편법으로 또 오늘 긁어 모으고 있는 회사냐 논란이 있는 로빈후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예, 팟캐스트에는 또 본방에서 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